김준영 우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하고 어제 이틀 동안 세브란스에 가서 건강 검정 받는데 이틀 이제 다니다가 오늘은 빨리 끝나가지고 이 방송에 오게 되었습니다. 해본 결과 뭐 저는 앞으로 120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저한테 아침에 온 그 메시지를 내가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방송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로 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황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 같은 국조 운영하실 위정자는 없습니다. 정광훈 애국 선지자께서 문재인뿐만 아니고 민노총, 정교조, 사법, 입법, 행정, 선관위까지 윤보선, 장면 정부보다도 더 무능 부패가 난무.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다간 공산주의 믿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 애국 천만 조직 이외에는 더 이상 버벅거리다간 자고 일어나니까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가 나부끼기 전 속절속결 광화문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죽히 답답하면 이런 댓글을 저한테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특별히 정치가들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대중, 김영삼 시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기본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패륜아들입니다. 정치가들이 패륜아들인데 일단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192석을 했단 말이에요. 192석을 하면 유동열 소장님 쟤들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192석 목적지가. 이제 쟤들은 일단 첫째로 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시켜서 뭐 탄핵으로 가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좌파 정부를 걔들은 이제 민주 정부라고 합니다. 이 좌파 정부를 이제 해서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손짓을 해서 빨리 내려와서 같이 먹자. 세상에 이런 구도를 연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설마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몰아내고 아무리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그대로 갖다 바치겠느냐라고 그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192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극렬 핵심 브레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연대 또 전한반도의 쉽게 말하는 공산화 그 혁명이라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명의 의제와는 관련 없이 그 핵심 지도부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지도부의 생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우리는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쳐서 전한반도를 공산주의 실현하겠다 이 목표다고 말을 못하죠. 그런 말 하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속에 숨기면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고 여전히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연방제 통일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렇지. 제가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영환 목사님, 제가 좀 그 도표 하나 올려주실래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연방제 통일이 뭐냐?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12월 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올라온 이 도표가 뭐냐면은 북한이
전한반도를 저희 공산주의사를 실현하겠다는 그 북한에서는 이 전조선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기존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미국을 축출합니다. 미국 축출해서 민족해방혁명을 하죠. 그 두 번째 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는 게 인민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유민주 정권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용공정권,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정권 또는 인민정권을 하고 지들 스스로는 민족자주정권이라고 선전합니다. 국민들한테. 여기까지 하는 것이 NLPDR입니다. 민족해방, 인민, 민주혁명. 이 1단계 혁명입니다. 그리고 A혁명이죠. 그래가지고 이 1단계 혁명이 마친 다음에 이 남한에 들어선 인민정권하고 북한 정권이 합작을 합니다. 그 남북 합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데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을 합작하는 방법에 북한이 내세운 게 평화적인 전도가 있고 북한식 표현은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방도로 바꿨는데 비평화적 방도.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방도는 뭐냐? 바로 연방제 통일에 의해서 남북을 합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비평화적 방도는 직접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 정권을 그대로 제압을 해서 합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에 이 두 가지 방도를 선전을 해왔는데 사실 저기 연방 통일, 평화적 방도로 하는 것들은 결코 평화적 방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연방제 하겠다는 것은 남한의 현 정권, 한국의 현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이 나서 미제 촉출하고 정권 타고 들어서는 용공조건, 인민조건 있잖아요. 저놈하고 둘이 연방제 하겠다는 겁니다. 현 정권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북한의 그 대남전략의 기본인데 요게 약간 수정이 있었어요. 언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인데 바로 6.15 공동선언을 그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 안에다가 남측의 연합제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 정권은 예의 없이 전략적으로 타도 대상이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그런데 그리고 전술적으로만 가끔 이제 제의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도 그 김대중 같이 북한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또 북한에 연방제를 받겠다고 낮은 단계 연방제에 합의해 온다면 이놈하고는 쉽게 말하면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갔다가 높은 단계로 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노무현하고 문재인 정부는 타도인 대상인 동시에 타협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잠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파 정부가 들어오는 게 물리쳤는데 이번에 이 구도에 큰 변화가 났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제8기 9차 전후회의를 열어서요. 북한 노동당 간부를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총화를 했어요. 총화 결정하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 그 연방제 통일에 의한 조선혁명은 없다. 그래서 저 평화적 방도라고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폐기시켜버렸어요. 이제까지 남조선 것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대화도 해보고 김대중도 6.15 공동선언도 해보고 노무현도 만나고 문재인 만나고 뭐 판문점선언 나왔지만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다. 유용주물이다. 이제는 저 평화적 방도를 해체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바로 무리기에서 조선혁명을 하겠다. 하면서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 북한이 이제까지요 하나의 조선을 외쳤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선반도에는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있고 남한은 미제국제 종속된 식민지 괴뢰다. 그래서 하나의 조선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하나의 조선 논리를 깬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남조선 것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조선 역도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호칭을 여러 차례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이 아니라 혁명. 대한민국은 적대적인 국가 때 혁명을 통해서 전한반도에 하나의 조선을 만들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북한에 가면 저도 가봤지만 조국 통일 3대 헌정탑이라고 해서 그 보통 큰 대로에 그 한복 입은 남녀 북녀가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조국 통일 3대 헌정탑을 저걸 갖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는데 네. 남북 대화하는 부서도 없애버렸습니다. 어허. 그 다음에 통일전선부도 해체시켜버렸어요. 명칭을 이제. 그리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3대 통일 원칙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란 말 쓰지 말라. 북한 헌법에서도 이제 통일이란 말은 안 씁니다. 그럼 뭐냐? 혁명. 그게 저기서 지금 연방제 통일 같은 것을 안겠다는 거죠. 이제는 무력에 의해서만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핵무력을 기반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제 연방제 통일 자체를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것들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짓밟아야 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내 주사파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북한만 찾아보면서 범민연이라고 해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친북단체인데. 네.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범민연, 조국전선 또 대남방송인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뭐 아주 그 정치 전문가가 조선일보에다 글을 썼어요. 지금 국내 조사파들이 멘붕에 빠졌다. 아하. 자기들의 상급 부대인 북한에서 아하. 통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하. 자, 그런데 그건 우리 국내 종북 조사파를 잘못 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분한테 못 듣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이겁니다. 종북 조사파의 핵심들은 당이 결심하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국통일 이거 범민족연합이라는 단체가 회의를 열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범민연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김정은 말 듣고 범민연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통일조직을 혁명조직을 만들겠다고. 그것도 쇼하는 것도 아닐까?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지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핵심 부서 밑에 있는 주사파들은요 멘붕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북한하고 짝짝꿍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통일은 없다 혁명으로 간다고 하니까 위로 올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요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핵심들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핵심들은 박수를 쳤어요. 왜? 빨리 내려와서 무력으로 좀 우리 좀 먹어달라. 왜 쓸데없이 무슨 대화한다고 뭐 정상회담하고 왜 시간만 허비했느냐. 이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역시 김정은이가 다르다. 김일성하고.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먹어주지. 무슨 대화한다고 무슨 판문점 선언이네. 무슨 평양 공동 선언이네. 뭐 7.4 공동선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주사파들은 빨리 이 대한민국에 이 김씨 집단을 김치 정권을 만들어야 되게 박수를 치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주사파 중간급 밑에는 멘붕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핵심부는 이미 북한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격언을 하고 있다.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내 주사파라든지 이러한 당들은 뭘 하냐면은 일단 김정은이 생각은 뭐냐면 남한혁명을 니들이 해라 이게야. 니들이 남한의 권력을 잡아 혁명을 해가지고 자기를 초대하라. 네, 우리한테 우리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하라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북한이 남한혁명을 해서 내려가겠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니들 못 믿으면 니들이 제대로 남한혁명 자체 내부혁명을 못하면은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직접 핵무력을 가지고 남한을 먹겠다. 이게 바로 그 김정은의 생각이고 저는 이걸 그래서 신대남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대남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 북한에서 통일이란 말 자체를 무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모든 그 정치구 조국 통일 이루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다 구호를 뗐어요. 통일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통일 전선부를 없앴다니까요. 없애고 조선농당 중앙위원회 10국이라고 해서 대적 활동을 지도한다는 대적 지도국으로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요. 문화교류국은 어떻게? 문화교류국은 지금 뭐 보안상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다른 명칭으로 좀 걔들은 이름도 잘 바꿔. 원래 잘 바꾸죠. 그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국내 주사파들이 북한과 하고자 했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가고 혁명이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요, 실제로 저 북한이 내세운 남북 합작의 두 가지 방도에서 평화적 방도라고 내세운 것은 사실은 저건 평화적 방도가 아니에요. 아까 내부혁명을 전제한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한 번도 이 평화적 방도를 내세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이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평화를 지향한다는 걸로 쇼를 벌인 거죠. 근데 이제는 김정은이는 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달리 쇼할 필요 없다. 저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하니까 폐기시켜버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놈이죠. 그동안 우리는 평화 추구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한반도 혁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 저게다 다 발을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통일전선부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보통 일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좀 이따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똥하고 오물들을 쓰레기를 갖다 해서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날리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슬슬 우리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력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윤영 대표님. 네네. 또 체제 대전환이란 말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체제 대전은 그것도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또.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네. 오늘 여기서 처음 전할게요. 네. 북한이 1월 8일 날 헌법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 정책을 폐기합니다. 아까 우리 유동열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통일 정책을 폐기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이게 애미애비가 나를 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걔네들의 전술 전략을 확보를 했습니다. 1번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떨 거냐? 민주당으로 대거 합류한다, 유입한다. 그 1차적인 게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냐면은 지역구까지 해서 공천을 주지요. 네. 울산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진연이라든가 대학생 단체들 전부 그런 사람들의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대거 진출을 합니다. 하하, 보좌진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192명이니까 10명씩이면 어마무시하죠. 190 천 19,000명 됐죠. 이야. 제가 국회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14대 때 우리 지금 국회의장 된 우원식이랑 같이 보좌관을 했지요. 아하,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네. 보좌진으로 진출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께서 신경 써야 될 거는 2년 후에 지방선거에 보수파들은 막 기관장만 하려고 그러고 밑으로 안 가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시의원, 구의원으로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서 2년, 4년 뭐냐면 사람들을 뭐냐면 포섭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전략이 경기 동부 연합이 민주노총을 접수한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특히 자유마을 같은 데도 있지만 구의원 같은 데로 엄청나게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 10% 20% 장악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 경험을 얻어서 다시 국회로 오고 그래서 현재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은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을 접수한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진 그다음에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에 구의원 특히 그다음 시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현재 남한의 종북 주사파는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이 춘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조용해. 왜 조용하지? 갑자기 나 이상해. 일본 같은 데도 춘투가 없어졌는데 네. 이미 현대자동차 념이 다 배가 부를 만큼 불렀는데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전부 이제는 뭐냐면 정치 쪽으로 진출해서 정치의 상층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전술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 5천만 명을 지배하는 전술로 가는 거예요. 이 점을 쭉 알아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우리들도 풀뿌리 사관학교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이런 풀뿌리 어떤 정치 지망생 청년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방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여기서 얘기하고 목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유통일당도요. 국회의원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일단 각 지방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등도 이쪽을 좀 진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저히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 권력을 장악해서 그 중앙 권력을 장악으로 가야 되죠. 그게 경기 동부 연합의 전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구의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떼거리가 많아지면은 이게
지방 자치가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써서 국회로 진출하거든요. 이렇게 중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전국의 전체 지방자치선거 공천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번에도 그 선거하는 걸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이 이 모조리 같은 놈들이 그렇죠. 한 달 전에 공천해가지고 현지에 내보내니까 아니 주민들을 알아요 뭐 사람들이 뭐 누가 뭐 알아줘요 뭐예요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걸 보고 우리는 올해 안에 10월 달에 일단 1차 공천 경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완전히 100% 공천 다 해서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공천해서 그래야 지역에서 인사도 하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서로 이제 조직도 하고 하는데 황 전 장모님 예. 결국은 이제 우리 김재영 대표님하고 또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부를 세워서 김정일을 그냥 초대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이제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네. 핵무기는 네. 사용 안 한다는 전제하에 네. 재래식 군사력만 해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한미 연합사 체제 하에서는 네. 말할 것도 없고 만약의 경우 미군이 없이 우리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전쟁 자체가 뭐 승패가 이렇게 염려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또 현대전은 무기가 어느 정도 전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싹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20-30년 뒤로 낙후된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국가는 10,00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걸 우리 군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핵무기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쏘는 순간에 뭐 김정은 정권은 그냥 완전 말살됩니다. 없어집니다. 네. 예. 또 피해는 더 커집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까지 일본에 썼던 원자탄 외에 한 번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본래 핵무기는 공갈치기에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워낙 김정은이가 뭐 이거 전혀 정상적인 놈이 아니니까 예. 설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핵 대책 회의에서 한미 간에 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내놨고 그다음에 앞으로 훈련도 할 것이다, 연습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유동열 예, 예. 소장님, 그 저기 황장엽 선생님 잘 아시죠? 예예. 네. 그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간첩이 5만 명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예. 한국에. 예, 그렇죠. 이 5만 명 있는 이 간첩들이 그 가족까지 합치면 뭐 몇 배가 더 넘지 않습니까? 그거 그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황장엽 선생하고 저와의 관계는 그 망명해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처음으로 황 선생님이 국정원에서 와. 민간인을 이게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을 만나는 게 접니다. 이야, 하고 그랬구나. 그 5명이 들어가 가지고 황 선생님하고 한 3시간 동안 집중 토론을 했죠. 아. 당시 국정원에서 초청을 해서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뒤에 그 저희 경찰로 이제 이관이 된 이후에 이동국 선생님 등등 해서
매주 황 선생님하고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식사를 꼭 하고 헤어졌는데 그러시구나. 이제 막판 돌아가시 한 6개월 전에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500시간이 넘는 시간으로 토론했다고 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좀 약간 취약했는데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변증법적 융론의 구조를 좀 취약했는데 황 선생님을 통해서 이분이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 유학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 북한에서는 소련 공산주의 전략 전술 이론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도 같이 세미나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황 선생님이 국내 5만여 명의 간첩이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만 명이 되면요, 대한민국 벌써 사라졌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우리 내부에다 간첩을 침투시킨 역량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역량을 봅니다. 역량을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직접 난파시킨 간첩이 5만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안에 그렇죠. 자생간첩. 북한에서 난파시킨 간첩한테 포섭된 간첩. 그래서 저 간첩 얘기할 때 여차 간첩을 분리를 했잖아요. 야, 그 도표 다시 한번 띄워봐라. 직파 간첩이 있고 직파 간첩. 유동열 소장님이 만들어준 도표. 직파 간첩, 무슨 고정 간첩. 밑에 있는 이제 그 저거 포석 간첩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간첩이 맞습니다. 이 포석 간첩이 또 별도의 망을 만듭니다. 별도의 망을 만드는데 이 망원들은 자기들이 이거 말고 근데 그 간첩 분류한 거 있습니다. 글로 된 거. 좀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래됐어. 자 직파 간첩에서 김국성 선생하고 저 토크하고 할 때 사용했던 거 있어요. 그 그렇지. 지하망 합쳐서 5만 명이 된다고 본 겁니다. 5만 명.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황 선생님한테. 황 선생님이 그 저 남한에 간첩이 5만 명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가 비서국 회의를 하는데 그 김정일이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남조선 농사가 너무 잘 됐다. 올해 올 한해 벼농사. 아하. 남조선 벼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지금 내가 명령만 내리면은 그 남조선은 다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3만여 명의 동지들이 열심히 남조선 혁명에서 작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하는 3만여 명인데 이것도 좀 그 아까 포석 간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야, 그거 빨리 찾아봐. 그 고정 간첩, 포석 간첩,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지하망이요. 지하 동조망. 그한 거 있어. 5가지 있어. 그 빨리 찾아봐. 5가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만 명이 넘습니다. 황 선생님 때는 5만 명 투자를 했는데 여기 있어요. 예,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봐. 이 신문에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간첩으로 점령된 대한민국 주사발 체크하자. 이거 내가 조중동에다 이거 네, 광고 냈죠. 광고도 냈어요. 사설하다가 냈습니다. 저기 보면 간첩이 구분해서 직파 간첩이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입니다. 직접 이거는 요즘은 그렇게 안 많죠. 예예. 이거는 요즘은 지금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죠. 요즘은 더 하도 많아가지고 북한이 보낼 사람이 없다. 아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소위 그 통일전선을 통한 그 통일전선 공작을 이제 지워버리고 폐기해버리고 이제 혁령 이제 무력혁명을 통하기 때문에 이 정찰총국이라든지 문화교육 같은 간첩들의 침투가 앞으로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 내부 혁명을 일으키고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면 저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북한 간첩 활동이 엄청나게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포석 간첩 두 번째로. 북한에 내려와서 포섭된 건 예를 들면 주사파 대부 김영환이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 직파 간첩 포섭된 간첩들을 의미합니다. 또 고정 간첩은 뭐냐면 이제 저 분류하고는 다르지만은 북한 간첩이 내려와서요 북한으로 복귀를 않고 장기 아니고 암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10년 동안 있었던 이선실이라는 할머니 간첩 그런 사람을 고정 간첩이라고 합니다. 해방 후부터 계속 있는 거죠. 여기 합법적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거점을 확보하고 계속 대한민국 국민을 행사하면서 간첩 활동하는 애들 이제 고정 간첩이라고 하죠. 동조 간첩. 동조 간첩은 뭐냐면 본인이 간첩인지를 모릅니다. 그쯤이 자기가 만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줄 알지. 주로 이제 북한 간첩인지 모르죠. 가족들이 많겠네. 네, 거기에 간첩 가족. 그렇죠. 이제 그 연이고선 공장이라고 해서 북한의 직파 간첩이 내려올 때 그 자기 외삼촌 형 뭐 이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연구소를 통해서 포섭을 해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지하망을 구축하는데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네. 종북 세력 간첩들이 하는 주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야, 종북. 그러니까 지금 5만 명이라 한다면요 1, 2, 3, 4까지가 5만 명입니다. 만약에 국내 종북 세력을 한다면 이제 10만 단위가 넘어가고 2천만 내가 볼 때 저 같이 따라 도는 놈은 종북 세력은 2천만이지 2천만. 그러면 저 밑에 예. 식별하는 방법 간첩과 간첩 동조 식별하는 구분 방법 1번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긴다. 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간첩 신고에 113이 112로 통합됐습니다. 전에는 간첩은 113으로 그 신고를 하고 일반 범죄 사건은 112로 신고를 했는데 112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12로? 네, 113 되면 112 이런 게 됩니다. 112 간첩 112. 범죄 수사로. 예. 자, 저 올려주시면 첫째는요. 1번 누구나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긴 사람.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정당하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간첩- 주사파, 주체사상 신봉한 사람 이거 뭐 간첩이나 다른 그거는 거죠. 5대 간첩 안에 속하는 거지. 예, 저기 5번에 5번. 5번. 간첩 따라하는 동조자 두 동조자들. 번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한 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이념을 갖다가 폐기시키고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을 신봉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되고요. 3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 무장력인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안보 그 소위 그 디터런스 억지력을 없애자는 놈들이기 때문에요. 북한하고 일치합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예. 철수 주장하잖아요. 예, 거기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주장하죠 이재명이가. 그러면 그거 간첩학과에 속하는 데고. 그렇죠. 예. 넓은 의미에 이게 제가 우리가 그 직접 사법 처리하는 형법상 간첩자하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성 간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 1번, 2번에 해당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간첩 활동이다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넓거든요. 4번 그다음에 4번이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은 뭔지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안보 수호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안보를 유설하게 하는 이러한 간첩이라든지 또는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적 분자들을 규제하는 법인데 이걸 없애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자는데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자는 주장이거든요. 5번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놈. 저 낮은 단계 연방자가 바로 이제 그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데 저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걸 그 동의를 해줘 버렸는데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간첩이라고 보는 겁니다. 6번은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갖다가 유태롭게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아니 갖다가 통일되면 우리 거 되잖아, 그죠? 근데 그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그게 김일성, 김정은이가 자기 주민 두 끼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핵 만들어서 통일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통일하면 그건 공산화 통일이지.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 통일입니까? 죽서 개줍니까? 김정은이가. 7번 그다음 7번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사사건건 좋아해요. 사사건건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은 뭐 독재국가래 뭐 인권 뭐 탄압국가를 하면서 정령 북한 탈북민들의 생산 그 북한 인권 탄압성을 외면하고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8번. 예, 8번은 이제 그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비판을 못합니다. 나쁜 짓해도 자기 이복형 이 김정남일 죽여도 우리한테 연평도 포격도발을 해도 천안함 폭침을 해도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6.25 남침 전쟁이 도리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으로 북한의 역사관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간첩이나 안보 유해 세력들을 갖다가 억제하는 기능인 대공수사기관을 해체를 하자는 소리는 간첩이나 사회주의 이적 분자 활동을 갖다가 인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저 간첩 수사 이제 없어졌죠. 지금 올 1월 1일부터는 못 하죠. 빨리 부활시켜야 되는데 이번 4월 총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은 부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 집단이 일으킨 이러한 조세의 그 전쟁인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책임입니까? 12번.
우리 민족주의 민족공조가 바로 북한이 제일 중요시하는 통일 전선 전술이거든요. 아하. 우리 민족끼리. 아. 여기서 우리 민족끼리는 남북한 전체가 아니라 네. 남한 국민 중에서 정가은 목사님 같이 여기 계신 분들 또 관료들 네. 그다음에 재벌 지주 다 빼고 남은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북한에 말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네. 13번. 13번은 용어를 보면 아는데요. 국민이란 말 안 쓰고 인민이라고 쓰고 또 뭐 민중, 인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저게 다 인민이나 민중은 계급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진당을 해산할 때도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 국민주권제예요. 모든 국민한테 권력이 나오는 국민주권인데 그거는 인민주권입니다. 14번.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저거는 뭐 별거 문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언뜻 보면 네. 뭐 사람이 먼저지 하는데 그렇지.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인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사상을 원형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을 사람으로 다 사람, 맞아요. 바꾸려고 했잖아요. 북한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요. 예. 근데 이걸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북한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북한에 가면 자기도 사람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북한이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적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한의 혁명무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수용하고 김일성의 지도를 갖다 인정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사람이라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인간은 많은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을 외치면 이 의미를 들어가 보면 주체 혁명사관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용어 또 우리 이 일반 대중이라는 용어를 자꾸 안 쓰고 사람을 외치고 사람이 먼저라 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혁명 사상의 사람 중심 세계관을 갖다가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죠. 김재영 대표님. 네네. 이 사람들이 네. 이게 이제 다 이게 간첩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총선에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식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네. 민주당으로 대거 흡수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국민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은 삼위일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좌파라든가 저런 주사파들의 가장 핵심적인 걸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뭐냐? 진보당하고 요번에 민주당이 연합을 했잖아요.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은 동학혁명 계승이 있어요. 뭐 거기에 동학혁명은 3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 민족주의입니다. 이렇게 일본군 지금 현재는 반일 반미 그러잖아요. 민족주의를 뭐냐면 쭉 바닥에 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급 투쟁을 깝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조선 관료와 백성 이렇게 해서 계급의 관점을 반드시 가집니다.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무장 봉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죽창과 쇠수랑을 들고 한성을 향해서 경상을 향해서 진격했다. 이 얘기 무장 봉기를 얘기합니다. 이 정신을 얘기하는 게 그 전반적으로 소위 좌파들의 핵심 골조가 이 세 가지예요. 민족주의, 계급투쟁, 무장봉기. 그래서 이런 관점이 도도하게 흘러서 요새 보면은 작년에 7월 17일 날 목사님께서 평택에 네. 인간의 벽을 쌌잖아요. 그렇지. 저쪽에서 뭘 하겠어요? 네. 농악놀이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됐냐? 지금은 농업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무슨 뭐라고 모내기 할 때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냐면 동학혁명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지금은 남한을 분열시켜서 합법적 방식으로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합법적으로 국민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남한의 종북 또는 주사파 세력의 현재 전략 전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후에 특히 지방선거의 구의원, 기초의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풀뿌리 사관학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당 또는 우파 세력 이런 게 합심해서 그런 것을 방어하지 못하면은 민주노총처럼 슬며시 먹힐 수가 있다. 지배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쪽 애들은 192석 저쪽 애들은 야당은 네. 이념으로 조직돼 있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요. 네. 전부 다 자기 이익으로 네. 조직돼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네. 그냥 뭐 다 지 멋대로 행동해버리고 이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송실 저기 강화문에서 대학생들 데모하는 그것도 영상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이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나라 끝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 빨리 한번 들어봐요. 그 청년들 데모하는 거 미군 물러가라 하는 거 데모하는 거 있잖아. 그 영상.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게 나라가 끝났어야 돼. 망했어야 되거든. 대한민국으로 북한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요즘 생각해 보면 내가 괜히 강화문 운동 내가 괜히 했다. 괜히 해서 깜빡 내가 3번 뭐하러 깜빡 내가 3번을 왜 갔나? 그렇죠. 후회스러워.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갈 거 말이야. 나 혼자 미국으로 그때 이민이나 가버리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요. 도대체가 말이야. 들어봐. 다 저런 거예요. 해결하고 미국 놈들 오면되자. 저 숫자 보라고 숫자 저게.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한상윤이가 민노총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저때 이미 끝났어. 저때 끝났다고 나는. 전쟁위기 보도시키는 미국을 유탄한다. 저게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저 발광을 떨거든.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국뽕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적당하라. 미국을 사드 들고 나가라. 한반도 긴장시키고 무기 팔아먹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라 실정만 챙겨왔던 놈들입니다. 자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들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황장군님, 모기 팔아먹는 들 물러가라. 모기가 누구한테 팔아요 지금? 현재? 저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예. 저기에 동조하면서 저 앉아 있는 사람들 저는 참 보면 좀 정말 이상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네. 무기 수출국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네. 저쪽 저 북유럽파에, 그다음에 호주에, 네. 그다음에 저 동남아에 저 인도네시아하고 네. 지금 뭐 아주 방산이 굉장히 지금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는 걸 참나. 우리 방산은 미국 무엇이든 어떤 분야든 그렇지만은 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네. 우리가 경제 발전도 못했고 네. 미국이 우리를 저 안보 지원을 안 해줬으면은 네. 우리가 그만큼 돈을 경제 성장에 투자해야 될 돈을 군사 안보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참 저 사람들은 참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그 주일 미군으로 있다가 네. 주한 미군으로 온 친구들한테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일본도 시위합니다. 아. 그런데 철저하게 예의를 지킵니다. 아. 예? 큰 소리 한 번 안 냅니다. 그냥 딱 프레카드 갖고 있다가 그 미군들이 출퇴근할 때 갖고 있다가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런 데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 보면은 막 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 예? 그래서 우리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태평양 정리해주고 전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히피족들이 나타나고 반전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위로 뛰어봐라. 워낙 저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정말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한국 이거 지켜줘야 되나 이거? 우리가 있을 필요 있나? 그런 것들이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이제 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아. 네. 이런 거기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기 방산 수출 저거 1조 5천억 폴란드에다가 어제 내가 뭔 뉴스를 잠깐 한번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을 미국이 사간다고. 그게 네. 제가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훈련기 있습니다. 네.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기. 네. 우리가 지금 T가 트레이닝입니다. T50 그래가지고 처음에 훈련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A를 붙여가지고 훈련기에 쉽게 하면은 중무장을 한 게 아니라 경무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이게 군사력이란 게 내가 잠재적으로 적으라고 간주하는 그 나라보다 약간만 우세하면 되거든요. 전쟁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F-35 이런 걸 갖다가 하나에 얼마나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걸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이 그 훈련기를 새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생산 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훈련기가 워낙 좋으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거의 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에서 이제 사가는 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랩터 22가 가장 미국의 최신형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인데 K방산 미 진출 초일기 수색 로봇도 파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미국 놈들 무기 팔아먹는다고 저렇게 애들이 이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도 없고 그냥 하나만 보고 하면은 특히 좌파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인데 우파는 조금 덜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은 확정 편향이랍니까? 한 번 머리에 들어가면은 딴 게 안 들어갑니다. 예. 자. 아까 하나 목사님 말씀 올리면 저 아까 시청 앞에 집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지.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의 주인입니다. 저희는 소수입니다. 소수 이제. 허허. 저기 지금 앞에서 평화협정 있자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고요. 저희는 이제 소수세로 전락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 그 공산화 혁명이 늦어진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한미 동맹이 그나마 작동이 되고 있었고 또 좌파 정부 때도 느슨하게나마 작동이 되고 있었고 하는 것이 있고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저희 그 광화문에서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 원래 이 카운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때리는 카운터가 중요한데 바로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역할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했다는 것은 그건 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준용 총장께서 말씀했지만은 평택에서 작년 7월 27일 날 평화 인간 뒤집기를 한다고 좌파들이 그 평택기지를 미군 평택기지를 다 둘러싼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평택으로 다 가가지고 완전히 쟤들랑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터를 해줘야 됩니다. 저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혀만 차고 참 큰일 났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알려주면서 같이 대항했을 때 카운터했을 때 바로 이제 균형이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저 앉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는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진실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팔아먹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원래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자극적으로 거짓말 선전선동을 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야 돼. 그럴듯하게. 그럼 예를 들면 또 이슈 파이팅을 잘해요. 뭐냐 윤구미양 성폭행 났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그 장갑차 효선이 미사일 사건 났을 때 얼마나 화를 합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지금까지 세월호 울고먹고 있잖아요.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카운터라고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지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불난다 노래 한번 또 듣고 열불난다 노래 한번 듣고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요. 목사님 하나만 좀 잠깐만요. 아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다 간첩 동조자라고 하는데 아까 그 간첩 동조 분류법 장권리를 설명드릴게요. 그 30분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먼저다고 저만만 했다고 간첩 동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깔았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외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했을 때 저희 간첩 동조자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다. 저 말만 해도 간첩이야. 그것도 왜냐 북한의 헌법 단어를 왜 쓰냐 말이야. 북한의 헌법 단어를 굉장히 잘 모르고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저런 말하면 우리는 국민이 먼저다 그러지. 국민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가 뭐야. 왜 북한 헌법을 북한 헌법의 문장을 왜 문재인이가 한국에다 심으려고 하냐 말이야. 자 열불난다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해보자. 또 열불나요. 아이고 참나 열불나요. 70년대 그때도 못 살았어요. 그 전이니까. 저는 50년대 40년대 그러니까 저게 대한민국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저기 그 적반은 사람 혹시 저 대표님 아니야? 저는 전쟁 끝나고 태어났어요. 전쟁 끝나고? 예. 정말 아니 우리 유동열 저 소장님은 원래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원? 그래가지고 남원에 춘향이 고향이요. 어릴 때. 그럼 몇 년생이에요? 제가 그 58년 개띠입니다. 1958년. 58년? 예. 그러면 이제 저 과정 저 다 시골서 봤죠. 이제 저 때는 지금보다 먼저인데요. 저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얼마예요? 45달러. 그러니까 1년 동안 국민 1인당 5만 원도 못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 유교 해방 직후에 그 유교 난민전쟁 딱 끝나고 나서 국민소득이 45달러면은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기가 막혀. 이런 나라를
이 나라를 2000년대 세계 10위의 예. 경제 강국을 만들고 특히 그렇지. 그 IMF까지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데 네. 이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네. 저렇게 북한 추정하면서 혁명을 하자고 주장하는 저 세력들이 사실상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인데 저것들이 지금 우리 2024년에 대한민국의 주력으로 등장을 하니까 기가 막.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열불 가슴이 나요. 미어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 야, 그래도 흘러간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 걱정 않고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가 그래서 막힌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위기 국면에 우리 국민들이 위기 국면을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예. 위기 국면을 태평성대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지금 악성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데 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의 종말은 죽음이죠. 지금 대한민국 내가 지금 몸에 암세포가 있다. 예. 유기다. 네. 내가 이 암세포를 물리치겠다. 이런 말을 해도 될뚱말뚱인데 암세포가 몸에 뭐 퍼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해 해버리면 그 사람의 종말은 바로 죽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라는 것을 위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김재영 대표. 네네. 북한 애들이 저 똥바가지를 퍼부었다. 네. 너무 웃어요. 똥풍선.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참 이게 양아치 짓도 아니고 참 저열하지요. 그래서 자, 그런 거 보면서 뭐냐면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합의점을 찾아달라 이러는데 기가 막혀. 헛된 희망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거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한다고 쟤네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저런 것을 전쟁 공포를 위로 자꾸 올려봐요. 선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대응하니까 쟤네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맞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문제 제기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는 5단계 간첩 중에 마지막 단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저걸 보낸 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아니 그거에 대응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잉 대응했다는데 과잉 대응한 게 없잖아요. 탈북자 3만 5천 명이 네네. 자기 고향 땅에다가 네. 전단지 보냈다고 그것 때문에 이놈들이 이렇게 난리거든요. 전단지 보낸 거는 그나마 좀 돈도 보내주고 초코파이도 보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똥 같은 건 안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 국면에서 우리 황 장군님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걸 딱 보면서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더라고. 이소부화에 저렇게 이제 저는 똥탄이라고 하는데요. 똥탄을 날릴 때 지금은 똥탄이고 쓰레기지만은 이제 그 안에다가 탄저균이라든지 생화학균을 넣어가지고 이게 국내에 터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북한이 정체불명의 저런 풍선을 날리면은 그 어디서 그 저걸 갖다가 저걸 쏴서 터트려야 되냐면 비무장지대 안에서 전후방 4km 아닙니까 4km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 쪽에 떠 있는데 거기서 터트리면은 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니까 넘어와서 비무장지대 왔을 때는 터트려야 하고 저 속에 설령 탄저균이라든지 생활균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은 저 쓰레기고 똥탄이지만은 저 안에다 뭘 어떻게 들 줄 압니까? 저다가 저기 저 나중에 저 신경가스 같은 거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쏴버리면 그러니까 터트려야죠. 그러면 그 완전히 뭐 바람이 일로 불면 어떡해. 예? 저기 바람도 바꿔야지. 김정남이 저 죽일 때 이렇게 저 얼굴에다 문지르는 거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거 독가스 예. 독가스 넣어가지고 뿌려버리면 그 신경가스인데요. 예, 그걸로 했죠. VX라고. 이게 기가 그래서 막- 저게 지금 그 제가 양치기 소년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저걸 이렇게 자꾸 보내면 처음에는 막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저게 이제 지속되면은 국민들 생각에 아이 뭐 북한 놈들 매번 하는 짓 아니야 하고 별거 아닌 양 이렇게 방치했을 때 그럴 때 졌다가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화학탄이라든지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신경가스 같은 걸 갖다 넣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핵무기 이상의 그 소위 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요. 저걸 저는 저쪽에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왔을 때
저걸 다 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날리도록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황교안 장군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이제 저 똥탄 쐈을 때 바로 우린 대북 방송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북한에서 이제는 안 쏘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한두 번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본래 이 선전 또는 심리전 이런 것은 강한 척에서 약자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주 전형적인 그 고무풍선은 그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이제 우리 저 역시 유동열 원장께서는 이제 경각심을 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저 이재명 그 위로 한번 올려봐라. 참나 도대체 근데 이재명 저 사람. 예, 저놈들은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한의 정치 간에 우파와 좌파 간에 싸움 붙이고 예, 당 간에 싸움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저 지지하는 세력들 종북 뭐 친북 세력들한테 이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그 벼랑끝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벼랑끝 전술이 목사님 이게 북한이 처음 그게 한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벼랑끝 전술을 영어로는 블링크맨십 그러는데 1956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선할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가 그 제 기억으로는 에들레이 스티븐슨가 뭐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젠하워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자꾸 뭐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대탕트 시작하고 할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그때 이제 그 국무장관이 목사님 잘 아시는 들레스 국무장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야 벼랑끝 전술하는 것은 벼랑끝을 걷는다는 것은 나쁜 거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그 베리 골드워러라고 린던 B 존슨하고 붙었을 때도 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계속 벼랑끝 전술을 했습니다. 이 벼랑끝 전술이 아주 강력하게 해버리면 통하지 않는 건데 우리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 약발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 2018년도에 왜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 저 인도네시아입니까? 어디죠? 아니 베트남이죠 베트남.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할 때 싱가폴도 하고. 싱가폴 때 저 김정은이가 벼랑끝 전술을 썼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 트럼프한테 이제 그 핵무기 다 폐기하겠다.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걸 딱 하고 이거 안 하면은 저 협상 진전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협상 끝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했는데 저는 이 확성기 이런 것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대칭 전략인데 비대칭 전략이란 것은 이걸 하면은 상대방은 못한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성기만 지금 우리가 시험 방송하고 했더니 이제 쑥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화면 방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못 견딥니다, 저놈들은. 저기 방송실 혹시 저 부산에 장일 목사님 통화되면은 그 연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 서초동의 대검찰청 앞에서 또 이 대법관들 그 고발 기자회견하는 거 그거 영상 또 되면은
연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는 3,518개 동네별로 지금 다 이 파라솔을 쳐놓고 동네를 깃발 가지고 한 바퀴 도는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여기 나왔네요. 그럼 한번 이거 한번 그럼 들어보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패 1,000원짜리입니다. 이거요. 근데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지입니다. 백지. 백지. 여기다 내가 지금부터 1,000원 이렇게 쓰고요. 내 도장을 찍으면 이거 유효합니까? 유효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법관들은 이런 표를 유효표로 판결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으니까 적어도 대법관이 이거 가지고 물건 사러 가서 물건 사면은 물건 주겠습니까? 이거 정신 이상자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법관한테 가서 물어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번에 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 유효표도 인정됐습니다. 옆에 이발이가 있어요. 이발이. 아니 프린트에서 나오는 투표용지가 무슨 옆에 잘린 면이 있습니까? 이거 다 유효표였었어요. 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따라서 저 사람들은 빨리 나가세요. 헌정 질서 문란을 시킨 최후의 범죄자예요. 처음에 범죄를 일으킨 거는 중앙선관위 내지 거기에 동조한 국회,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국회, 언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종 판결은 대법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범죄자는 누구겠습니까? 대법관이죠. 저는 오늘 언도를 좀 하겠습니다.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인 권순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상구 대선 때 중앙선거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6.1 지방선거 이거는 노태악이었습니다. 이번 4.10 때도 노태악이에요. 그러면 각 그 선거가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거 똑같은 그 범죄가 저질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주범이죠. 주범. 주범. 그렇다면은 저는 언도를 내리겠습니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은 사형에 처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법관이지만 주법은 따로 있었죠.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혜주 또 중공과 그 당조를 맺고 와서 총지휘한 양정철 그리고 빅데이터의 전문가 고한석 이 세 사람과 프로그래머 중앙선관위의 프로그래머 오늘 5명과 싸우러 갑니다. 여기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맞습니다. 나머지 지방선관위 협조자들 5년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맹주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죠? 대한민국이 법치가 바로 서고 정말 가짜가 판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안 됩니다. 부정조작 선거 의혹이 있는 자들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재현 박사와 함께 또 고소장을 제출하는 안동 예천 지역구 자유통일당 출마자 김동훈의 말을 잠깐 듣고 다시 전문가들을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이 세 명의 대법관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고발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 2020 수 30 판결인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은 그러한 불법적인 판결을 해놓고 어떻게 그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녹을 먹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박살내는 그러한 역할을 도맡아 한단 말입니까? 과연 대법관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선거 부정을 대법관이라는 자가 앉아서 간단한 종이 몇 장으로 이 엄청난 선거 부정을 뭉갤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저번에도 노태학과 김용빈과 그리고 5명의 선관위 전산계장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발, 대법원의 판결을 깨부수는 이 고발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저는 같은 고발자로서 고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고발한 사건이 지금 안양지청의 오세진 검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십시오. 오세진! 오세진! 힘내라! 힘내라! 오세진! 오세진! 힘내라! 힘내라! 예, 김지윤 검사님뿐만 아니라 오세진 검사님도 있으니까 애국자 여러분, 오세진 검사님에게도 많은 화환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한 검사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다른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니까 오세진 검사도 엄청나게 중요한 분입니다. 따라서 오세진 검사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과천청사에서 텐트 치고 죽을 각오로 해서 태탄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훈 애국자 정말 대단하죠? 예, 지난번에 5월 28일 고발한 선관위 정보위 5놈에게 안양지청의 김준훈 검사와 오세진 검사 두 분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배정되는 건 처음입니다. 4.15 총선 부정했더니 3년 동안 끌다가 총선 직전에 기각한 거 봤죠?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저 부산, 전남, 광주 이런 곳에서 자유통일당 한 표, 0표 나왔던데 수많은 표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고소장이 무더기로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호락호락하게 바탕하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10 총선에서 대패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산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정말 열혈 ROTC 자유통일연대 회장이시고 연세대 구국동계 회장이신 유관모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행동으로 뛰고 머리에 싹 바르는 정말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충성! 원래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중에서도 광화문에서 애국단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장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소리치는 애국단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껏 가봤자 광화문에서 상박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서초동 대법원 대검찰청 앞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정상으로 돌아가서 법원에 고소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검찰청이 있는 곳이다. 법으로 사는 데입니다. 잘못된 사람들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재판하고 하는 곳인데 우리까지 여기 온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이 메인 서버를 조작한 5놈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은 대법원에 3놈을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상 어디에, 아니 국민들이 대법원에 판사를 고발하고 검찰청에 이 고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이고 6위권의 군사력은 최강국이지만은 이 법에서는 우리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반드시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가 이번에 뿌리째 뽑아서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밝혀져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지가 유준호 박사라고 고려대학교 총장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헌법을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헌법이 뭐냐고 이렇게 좌담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헌법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만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헌법이 우리가 선거가 무효가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관한 헌법 선거 관련의 위원장 노태학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노태학을 구속해라! 노태학을 구속해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법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지 않는 정부도 관계된 기관도 책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 올바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관직은 스스로 올바르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충성! 예, 유관모 회장님 워낙 다혈질이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을 끊고 일단은 우리 0표 또 빵표 1표 2표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 위에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 분노를 일으키냐 하면은 근본 4월 10일 이 총선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자, 다시 빵표 도표 한번 띄워주시고 어떻게 이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동안에는 우리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서 그 통계학자들 이런 분들이 심정적으로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 전체 우리 선거구별로 위로 띄워주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빵표 지역이 73곳이야. 빵표 지역이 한 표도 안 나오네. 아니 전국에 우리 자유통일당의 조직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전국이 다 있는데도 빵표 지역이 세상에 73곳, 그 다음에 또 한 표 지역이 100곳, 이게 2표 3표에서 450개 지역이 이게 빵표 1표 2표 3표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더니 완전히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습니다. 빵표 나왔던 지역이 36표가 나오고 우리가 재선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는 지금 뭔 행사를 하냐면 3,518개 동네별로 깃발을 다 들고 동대표들이 깃발을 다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솔을 치고 그 파라솔을 쳐놓고 14,000개의 파라솔을 다 전체 전국에 깔았습니다. 파라솔을 치고 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4.19, 5.16 혁명 같은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고발식 하신 그 대검찰청의 거기는 문재인이가 임명해 놓은 대법관들이에요.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임명해 놓은 그 대법관들이 아직도 안 물러나고 3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계속 그렇게 그게 헛방을 지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전국에 지금 3,518개 동대표들은 아직도 시행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깨달으시고 깃발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 파라솔을 쳐놓고 이 파라솔 위로 띄워주세요. 이렇게. 네? 전국에 이 파라솔이요 15,000개가 나갔어요. 15,000개. 그러니까 15,000개 나가면 뭐냐, 버스 정거장별로 전철역 앞에 전국이 다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연결. 이렇게 쳐다보면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내내 계속 하시는데, 이 장일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내려갔는데 혹시 통화가 되면은 연결해 주시고, 장일 목사님 통화를 해 주시면,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아까 지금 유동열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쟤들이 주류가 됐고 우리가 지금 비주류가 된 거야. 이게 도대체가 무슨 살다가 이런 세상이 다 오냐는 거죠. 아니 자유우파가 주력이지 어떻게 저놈들이 주력이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하는 것도 이제는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일단 그 장인 목사님이 연결이 안 되면은 될 동안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또 광화문 영상을 편집한 게 있습니다. 열불난다.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빨리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자, 들어봐 주시고 지금 외국에 가 계시지만은 이거 빨리 보고 받으시고 3,518개 동네별로 지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4.19는 저리 가랍니다. 5.16 혁명에 우리는 맞짱 뜨는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통령 호소문 한번 띄워주시고, 대통령께서 이 국가 통수권자로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면 대통령님도요 앞으로 3년 후에 깜빵 가요. 100% 깜빵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십니까? 쟤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재명이가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자, 대국민 호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제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그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추미애 지역 그거 한 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추미애 지역 그거 한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걸 우리 그 유동열 소장님, 이게 이제 추미애 지역 이제 하남 선거구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이 국민의힘 정당이 이겼거든요. 빨간색인데. 근데 저 가밀동 한 개 있잖아요. 저거 한 개. 저거 하나인데 저 가밀동 건을 딱 까보니까 거의 80%가 가밀동 한 개만 80%가 이것도 사전투표에서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나온 거야. 이건 뭐 그냥 딱 표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 전체가 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곳곳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야. 국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검 하는데 뭐 김건희 특검 무슨 뭐 최상병 해병대 특검 하는데 정말 특검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높으니까 저걸 갖다가 누가 맞냐 여부를 떠나서 정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또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저걸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의혹을 해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 부정선거가 맞다면 그 맞은데 그 당연히 관여한 사람들은 다 사법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부정선거에서 현 국회가 이루어졌다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국민적 의혹이 높으니 이걸 갖다 해소시켜라 라고 지시를 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데 사실상 우리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갈등이 심각하지만은 실제 남북 갈등의 내용은 남남 갈등입니다. 그 남남 갈등이에요. 그게 이 남한 내부,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좌우 진보 보수 이쪽에 진보는 가짜 진보지만 짝퉁 진보지만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데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자유애국진영에서 지금 우리 자유애국진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소재가 최근에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그 역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저희를 갖다 공격하는 것보다 더 세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자유민주 진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켜라. 이게 공산주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공산주의 그 전술론에 적대적 모순하고 비적대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적대적 모순은 이 판가리를 할 때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 사이를 적대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에 비적대적 모순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적대적 모순은 뭐냐면 이 노동자 안에, 노동자 계급 안에 또 거기에 기회주의자가 있고 뭐 종파분자가 있고 뭐 해당자가 해가지고 노동자 그룹 안에서 또 싸우라 이게야. 이게 비적대적 모순을 표출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축세력인 자유민주 진영을 지금 분열시키는 여러 소재가 있어요. 광주 특수군 진압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탄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부정선거 문제로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라야 될 우리 자유민주정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맞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야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저렇게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실제 어떤 의혹 같은 것은 합리적 의혹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줘야 되는데 대통령도 가만히 있고 선거관리 총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조차 일일이 해명도 않고 그냥 떠들어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갖다 포기한 대통령의 직무이익이고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직무이익입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 직무이익이에요. 특검 지금 특검 많이지만 지금 우선순위 볼 때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해병대 특검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부정선거라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근데 폭파되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장할 것은 용산에 가서 빨리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 아닙니까? 왜 저걸 갖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국민들의 분열을 계속 확산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맞아요. 자, 김재원 대표. 네네. 국정원에서 북한이 하는 해킹 방법으로 중앙선관위를 7번을 했거든요. 했더니 6번이 뚫렸거든. 네, 그렇습니다. 실험해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북한이 해킹 세계 2위잖아, 2위. 이놈들이 여기에 또 개입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국정원이 실제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해봤더니 7번 했는데 6번이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는 대만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이제 유동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5대 헌법기관이 있어요. 그중에 맨 꼬리에 헌법재판소 다음에 선관위예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라고 막 개기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요. 자기는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가 수사를 하려면은 첫째 헌법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거는 단순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옛날에 교통이나 정보가 발달하지 않은 고무신 선거 시절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행안부나 감사원 산하에 둬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해야 됩니다. 일단 같은 헌법기관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동급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항시 서로 선관위가 2년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2년간 방학이에요. 나머지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그래서 외국의 교포들도 선거를 하니까 서로 외국을 파견하러 나가는 게 꿀보직이에요. 거기다가 지네 아들 친인척 막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부정부패, 그 다음에 그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이런 선거가 없는 회에는
걔네들 월급 받고 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일이 힘들지 않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다가 일반직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게 공무원들의 꿈의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관위의 부정무패 비리 이런 것을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을 낱낱이 밝혀서 저런 선관위를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끌어내리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수사도 하고 감사도 받고 특검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자기들이 헌법기관으로 개기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태학 저 사람이 우리도 헌법기관인데 니네가 왜 우리가 알아서 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는 그냥 행정관리예요. 행정관리.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무반비 상태고 맨날 놀고 먹고 뭐 이 보안도 허술하고 맨날 외국의 선관위로 파견 나가려고 하고 지네끼리 뭐 승진하고 이런 부정비리 이거부터 뭐냐면 밝혀서 끌어내려야 된다. 헌법기관에서 행정보조기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동열 소장님, 이거 말고도 부정선거 말고도 선관위가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을 말이야 다 채용하고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이놈들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 선관위가 저렇게 그 안하무인격인 그런 그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행정자치부 안에다가 선거관리국을 두어가지고 이게 선관위 해체하는 거죠. 아니 선거 안 할 땐 뺑뺑 놀고 있는데 뭐 합니까 그 국민은. 그래서 그 행정자치부 안에다가 선거관리국을 둬서 선거할 때 선거관리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동원 다 해가지고 직결시켜가지고 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지금 저거 해체시키면요 엄청난 그 국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바로 우리 그 도시 빈민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하는 게 낫지. 저것들이 지금 국민 세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하고 또 지금 국민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당히 저렇게 활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저는 왜 원래 그 내무부에서 선거관리를 했는데요. 왜 선거관리를 독립적으로 했냐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당 때 3.15 부정선거 등등을 관권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니까 관권으로부터 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자고 해서 중앙선거관리라는 체제를 만든 건데 이 체제가 도리어 지금 대한민국을 어렵고 지금 이제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가지고요. 행정자치부에 있는 선거관리국에서 선거관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부정선거하고 관권선거하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감시의 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중앙선거관리를 차제 해체시켜버리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중앙선거관리국을 둬서 국가 예산도 전략을 대포가 전략도 하고 엄격하게 선거 관리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선거 관리할 때마다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방에 있는 법원 판사라든지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 한시로 임명해서 아니요, 목사들 시키면 돼요. 목사님 시켜도 되고 뭐 스님 시켜도 되고 뭐 다 맞아요.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7번 8번 건너뛰는 거 7번 8번 영상이 한번 보시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7번이 개혁신당이잖아요. 8번을 아예 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원내 정당이거든. 우리는 국회의원을 한 명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9번 조국신당으로 갔단 말이야. 우리 거는 아예 없는 거야. 이거는. 기타로 갔다 놓겠죠. 기타로 가면 다 기타로. 기타로 간 것이 계산해 봤더니 380만 장이야. 380만 장. 아니 이런 선거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우리도 국회의원을 한 명을 소유한 황보성이 의원을 소유한 우리는 원내 정당인데 그러면 7하고 그 다음에 8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8이. 8. 저 상식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걸 갖다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까 저런 걸 보면 함정적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함정적 의혹이 생기는 거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국민들의 그런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헌정 유린 사건을
좀 해결해줘야 되는데 왜 손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정선거국이 나오는데 자기들 이익을 봤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지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도둑이 재발들어서 특검에 반대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정말 부정선거가 있으면 니들도 부정선거 특검에 동의를 해줘야 돼. 니들이 반대한다면 니들이 부정선거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정치 공세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쪽은 살라면 받겠죠. 특검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문제고 국회도 문제고 정말 이 총체적인 중앙선거 관련 더 문제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국면이 있는데 일단 조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죠. 저게. 그래가지고 7번, 8번이 없고 전부 다 기타 무효로 넣어가지고 저게 넣은 것이 몇 표냐? 380만 표. 380만 표. 380만 표가 우리는 도적 맞은 거예요. 도적 맞았어. 그렇죠. 예? 이런 상태인데 자, 보고 혁신당은요 표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졌다가 그 고무줄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노란 고무줄 다른 데도 노란 고무줄 없는데 왜냐면 투표용지를 묶어야 되잖아요. 저거 쇼하는 거죠. 표가 많이 나오니까 졌다가 나올 것이니까. 그 사기야. 이거 완전 사기. 조국 신당이 뭐 이번에 뭐 열몇석 그거 열몇석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황교안 장관님부터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네. 방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우리가 그 뭐 특히 그 야권 저 세력은 조사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벌써 5.18 지금 지난 지가 얼만데 계속 조사위 만들어 가지고 40년 조사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해 가지고 맞아요. 계속 울겨먹고 있습니다. 세월호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국힘당 국힘당에는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부정선거 이거 뭐 대통령 입에서 이렇게 조치하라 재선거하라 이런 그 할 수 없는 입장이면은 조사위원회 만들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5.18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전문가들 예컨대 장박사 서포터 외워진 거, 뭐 하도 외워진 거, 그다음에 여기에 중앙선관위 출신들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주 메모드급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면은 이거 저 몇 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외국 나와 계신데 들어오시면 이걸 강력하게 좀 건의해가지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걸 갖고 어떤 조치를 하려니까 결단에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명분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것도 좀 피하고 이러면은 아니 저 5.18 뭐 세월호 이태원 계속해서 하는데 구다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김재영 대표. 네네. 네, 마지막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기관이어서 행정부에서 잘 못 건드는 거예요. 반열이 똑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는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고 독립됐는데 아직도 독립운동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그 깨보자는 거죠. 깨보자는 거죠. 다. 그럼 장군님께서 말씀해서 저는 다른 얘기 좀 할래요. 앞으로 우리 자유마을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2년 후에 있을 지자체 때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젊은이들을 좀 많이 발탁을 해서 기초 이 선거는 중선거구제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초의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제도권으로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자유마을이 총선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자체 선거에 딱 맞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총선 끝나자마자 벌써 대비식을 내놨습니다. 지자체 선거에서는 우리 자유통일당은 100% 다 냅니다. 100%. 예? 100%. 제가 뒷북자 전화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공천 자체를 최소한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저 올해 내로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하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국민들이 조국이라든 이런 사람들 많이 지지해서 오히려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든 게 좀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걸 빨리 끝내려면은 이런 양심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세력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네덜란드의 카이파 목사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정치 안 하냐고 다른 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패배의식을 걷고 2년 후 지자체 선거에 우리가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젊은이들, 유능한 사람, 동네 일꾼들을 키워서 하여튼 미래를 향해서 한번 전진해 봅시다. 자, 이동열 교수님. 예,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아까 부정선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면 의혹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맞아.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광고도 좀 하고 성명도 발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정선거 우리 내부 갈등 특히 자유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이 문제를 해소시켜야겠다. 예,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3,518개 자유마을 대표별로 깃발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 그 다음에 또 파라솔 돌고 난 뒤에 파라솔에서 계속 서명운동 받는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이걸 빨리 있게 해 주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도 빨리 만든단 말이에요. 밑에서 조용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 봐요. 대통령이 조사위원회를 만들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4.19, 5.16으로 맞짱 떠야 돼요.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다고. 헌법이 무너졌죠. 모든 체제가 다 무너졌죠. 정치, 경제 다 무너졌다고 지금 무너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는 길은 혁명밖에 없어요. 혁명밖에 없으니까 유동열 박사. 예. 여기 혁명경학 제1호가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했거든요. 예. 그때 하고 지금하고 위기감이 이게 왜 방공을 국시로 제1로 삼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너무 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신생 대한민국이 여러 그 좌익들의 준동이 심해서 이걸 막으려고 이제 국가보안법도 급히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직도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미국이나 자유서방세계에도 새로 들어서는 이 군사혁명 이 정부는 위원회는 바로 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하고 심각했어요. 그 당시 저게 지금 말이죠 방공 국시로 하니까 미국에서도 안심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쿠데타가 났다고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낸 거다 했는데 맞아요. 방공을 국시로 한다니까 그러면 좀 다행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 심각했다는 소리죠. 예. 그죠? 예. 김재영 대표님. 네네. 여기 이 5.16 군사혁명을 보면은 이게 그때하고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일본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쟤들이 192석 현재 가졌잖아요.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이데올로기로 그냥 똑부러지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런 정의, 평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좌파들이 그런 걸 내서 선민의식으로 사익이라든가 특권을 이렇게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 192석은 정말로 종북의 숙주들이다. 예, 이것을 우리는 항시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빨리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동네별로 깃발 들고 한 바퀴 도시고 그 다음에 파라솔 펴놓고 계속 부정선거 사인 받으시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또 사인을 다 받으시고 3,518개 저희 마을 대표들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